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5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흘러가고 있고요.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카네이션. 상대적으로 이제는 카네이션을 선물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고, 그런데 또 수입은 늘고 있고, 이래서 또 화훼 농가들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자,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뭐 지난 주말에 아마 다녀오신 분들, 부모님 뵙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5253님이 저희 어머니도 꽃은 싫으시다네요. 이번에는 봉투와 만난 식사로라고 보내주셨고요. 5574님은 저는 매일 홀로 계신 어머니께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어머니가 삐지십니다. 이제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에 전화 효자로 통합니다. 라고 모든 어머니들께 사랑한다고 또 위대하다고 전해드립니다. 이렇게도 응원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8929님은 올해 거리에 놓여있는 꽃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저걸 드리고 싶어도 드릴 분이 없네요. 한참 바라보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선호님은 어제 손주 녀석들이 손편지를 보내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007님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마음 아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화원을 운영하셔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가게에 그냥 꽃이 종류별로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딱 현찰로 카네이션 한 송이 10만 원에 주세요라고 이러면 좀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부모님께 또 자주자주 또 전화를 드려야겠습니다. 저부터 좀 반성을 하고요. 증시 상황 한번 봐야죠. 오늘 증시 상황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48포인트나 오르고 있습니다. 1.8% 오른 2724까지 크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73까지 0.86%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3.48%나 올라서 83,300원까지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3.9% 오른 18만 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주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큰 날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또 체감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경매에 나오는 집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8천여 건, 지난해보다 35%가량 증가했습니다. 사실 경매에 나왔다라는 건 누군가에는 분명히 이제 아픔일 텐데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투자 수요 혹은 내 집 마련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경매 수요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뭐 가격부터 권리 관계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경매 교육업체 베프옥션의 이성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부동산 경매를 네. 많이 이제 언젠가는 공부를 하자 이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제가 사회 초년생 때부터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운이 좋게 사업으로 많이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좀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많이 성공을 하셨는데 부동산 경매를 또 따로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좋긴 좋은 건가 보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 당시에 저는 임대료도 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라 꿈도 꿀 수 없었고요. 큰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라디오에서 어느 날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경매가 소액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조금만 더 마이크 쪽으로 가까이 와주시면 소리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소액으로 얼마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울 때 학원비도 카드로 3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고요. 맞벌이였는데도 이상하게 돈을 못 모았어요. 그러다가 2달치 한 5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은 거에서 그걸 좀 쪼개가지고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경매 참여를.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 반지하 빌라 7천만 원대로 받은 물건 그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네. 그 구체적인 건 또 뒷부분에 반복적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네. 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뉴스를 보면요. 네. 특히 좀 고가 아파트 지역이기는 한데 강남이나 송파 일부 지역에서는 감정 가격이 16억 원인데 경매에서 18억 원에 낙찰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실제로는 이 감정 가격 자체가 보통 경매로 낙찰되는 그 기간에 오기까지 그 날짜로부터 1년 전에 감정 평가가 됩니다. 그럼 지금 잠깐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지금보다는 1년 전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감정되어진 가격보다는 그래서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감정 평가한 시기와 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렇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감정 평가 가격만 봐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 교훈으로도 읽히네요. 예, 예.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이나 네. 또 지방하고 비교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요? 일단 부동산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입지가 좋은 곳과 좋지 않은 곳으로 좀 상황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양극화. 예, 많은 분들도 전문가분들께서도 얘기하고 계시지만 입지가 좋은 곳들은 확실히 지금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적정한 곳들은 보합, 그리고 안 좋은 곳은 지금도 여전히 하방을 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당연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강북구가 이제 지방의 모습과 아직도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부동산 시장하고 경매 시장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 경매이긴 한데요. 일반 거래와 경매로 거래하는 거는 시장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아서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도 네. 입찰자 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떨어진 것보다 더 싸게 낙찰받으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네. 내가 입찰 가격을 저 밑으로 그냥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높게 쓸 사람은 어차피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지면 네. 한 1억에 낙찰받으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거래가 아무리 없어도 뭐 한 달에 한두 건은 보통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제일 싸게 내놓는다면 그건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3억에서 2억 떨어진 거를 1억에 낙찰받고 나는 1억 5천에 매도한다면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사실 경매 시장에는 끊임없이 아하. 입찰자 수는 뭐 지난달에도 그랬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작년 말에도 그랬고 아하. 예 계속 시장을 좀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아, 예, 이건 그 다른 설명이 시장이다. 네네. 물론 그 입찰 가격을 두고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그쵸. 뭐 당연히 경쟁 입찰이죠. 네네. 경매 시장이 조금 침체되어 있다 혹은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건 혹시 어떤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뭐 낙찰가율이라든지 네. 낙찰률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응찰자 수 뭐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실제 그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매물수.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정부 때는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아마 8천 건 정도 전국에 경매 물건이 이 정도 물건이 항상 이렇게 존재했었어요. 항상 쌓여 있다. 네, 쌓여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 시장은 2만 건을 넘고 있으니까. 오, 훨씬 더 많은 거네요. 네, 뭐 2배, 3배 조금 안 되네요. 약간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매로 그렇죠. 나와 있는 물건들이 더 많아진다. 맞아요. 아. 네, 이게 이제 금리가 또 오르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경매로 나올 매물들이 많아지게 될 것 같은데 3만 건도 충분히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매물 수만 많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응찰하는 응찰자 수도 많아야지 경매 시장이 좀 열기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응찰자 수 요즘에 열기가 높습니다. 웬만한 정상적인 아파트는요, 뭐 20명, 40명은 기본으로 입찰을 들어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경매 시장이 굉장히 좀 차갑게 식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이 근래 좀 바뀐 거예요, 분위기가? 아, 어때요? 그게 요런 때를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2년 전에 예. 이제 금리 고금리 자이언트 막 스텝을 몇 올리기 번 시작할 때. 올렸을 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진짜 폭락이 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는 응찰을 안 합니다. 서울 물건도 한 명 입찰했어요. 네. 2번 정도, 3번 정도 떨어져야. 예. 그러니까 고를 때는 또 주춤하고요. 또 요근자에는 총선 때문에
네네네. 예, 총선 때문에 야 지켜보자. 이번에 이제 여당이 잡느냐 야당이 잡느냐 요 분위기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요 분위기 때문에 잠깐은 주춤은 했었는데 근데 그때 자이언트 스텝 할 때 비교하면은 지금은 뭐 주춤 수준은 아니었고 예, 어쨌든 예. 이제는 금리 인상도 마무리가 됐고 금리 인하가 논의되는 시점이어서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경매 시장에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또 많이 갖는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야, 네. 경매 시장도 참 분위기가 많이 또 달라집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전으로 좀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또 배워볼게요. 네. 경매 물건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는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고요. 그 정보를 필두로 다른 유료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네. 또 무료 사이트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보면서 준비하시고 입찰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정보가 좀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도 내가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서 700원을 주고 그렇죠. 서류를 떼어서 또 확인도 해봐야 되고 네. 이런 절차들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유료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예, 편리하게 신속하게. 근데 이제 이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사이트를 좀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정보가 나와 있는 네네네. 뭐 다음 포털 사이트 있죠. 네. 거기서 제공하는 경매 정보가 또 무료로 나오고 있고요. 뭐 두인 경매라든지 그냥 검색창에 무료 옥션 사이트 검색하면 예. 한 5개, 6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시면 유료 사이트 못지않게 정보 제공을 좀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손품을 조금 더 팔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유료 사이트는 본인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내게 되는 거고요. 부가 그렇죠. 비용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에 참여하기 두려워하는 게 경매에 나온 물건은 이거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렇죠. 안 좋은 일로 얽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거를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싸게 나오는 거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사회자님 알고 계셨네요. 그렇죠. 사실 물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곡동 사건 같은 경우 그 전세 사기. 전세 사기.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진짜 억울하게 그렇게 나오는 물건들도 있기는 한데요. 반면에 상속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을 받는 분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막 집을 받고 뭐 건물을 받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비용을 낼 수가 없어서 가족끼리 야 이거 우리 경매로 정리하자. 그래서 낙찰되면 그 돈에서 상속세를 다 나눠서 내고 남는 돈은 우리가 갖자. 뭐 이런 형태로 그럴 수도 있고. 예,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경매 정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게 경매로 나왔다고. 그 이유가 어디 나와요? 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든지 이런 경매 정보지에 보면 보통 유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있거든요. 카테고리가 예. 그쪽에 이제 작성이 돼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네. 중고 거래할 때도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네. 이거 왜 파시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이 진실대로 알려줄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일단 그런 스토리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집이 2억짜리 집이에요. 네, 2억짜리 집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5억의 빚이 생긴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나 봤더니 집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그 집에 가압류 같은 걸 거는 거죠. 네, 예, 그 5억의 빚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매를 당하는 거예요. 안 팔려서 경매로 나온 게 아니라 5억의 채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경우는 그런 내용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누가 얼마의 가압류를 걸었는지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한 2억 정도 되는 물건인데 채권 금액이 은행에 근저당 2억 또 어떤 누군가에게 가압류 들어온 게 5억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경매로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게 안 팔려서 나온 물건은 아니구나.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물건의 상황인 거죠. 그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또 뒷부분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어찌됐든 간에 경매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경매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보통 이게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이게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요런 게 있어요. 이게 권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물건은 뭔가 내가 낙찰 이후에도 인수해야 되는 뭔가 내용이 있어서 예.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네. 권리적으로 그냥 시세 조사만 잘해서 낙찰받아도 되는 물건도 있는데요. 네. 요런 거는 한 번 정도 유찰되면 아니면 2번 정도.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감정가보다는 20%에서 한 40% 정도 싸게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감정가 상태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은 감정가가 시세인 경우가 좀 많으니까요. 시세보다 예. 반대로 이제 감정가도 그렇고 네. 한두 번 유찰이 되면 네. 이거 정말 인기 없나 보다. 사람들이 피하는 물건인가 보다. 네네. 너무 저렴하면 오히려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권리를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 2번, 3번 정도 떨어지면 네. 50%거든요. 네, 3번 정도 떨어지면 반드시 그걸 명확하게 의심하셔야 되고 보통 한두 번 정도는 일반적으로는 유찰이 된 상태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 없다고 보시고 조금 조사해 보시면은 조사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3번 정도 유찰되면은 가격이 반토막 나는 건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안 사는 거는 어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이 안 들어온 건 권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될 게 많을 텐데 네. 입지 분석부터 좀 봐야 될까요? 입지 분석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사실은. 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일반 거래를 할 때에도 입지적으로 당연히 좋은 게 더 잘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가가 굉장히 높게 낙찰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낙찰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뭐 당연히 뭐 훌륭하고 건전하고 인기 있는 건 비싸게 팔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차라리 입지가 안 좋은 걸 사는 것도 좋은 공략법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싸게 받아서 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는다면 또 거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시 내가 지불하는 가격과 내가 네.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비교하는 것.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흔히들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이 물건에 과연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경제적 가치와 허들들이 담겨 있는가를 봐야죠. 네. 우선은 앞에서도 등기부 등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등기부 네. 등본상에 뭐 가압류 걸려 있는 거 봐야 된다. 이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건데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용어부터 또 이게 어렵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이제 표제부 같은 경우는 뭐 주소하고 기본 이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었다, 뭐 몇 층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자세한 건물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 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 씨가 처음에 가졌었고, 이 씨에게 팔았고, 지금 현재는 누가 소유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을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집을 살 때 우리은행에서 얼마의 돈을 대출 받았는지 또 이것 때문에 집에 문제가 있어서 누가 여기 가압류를 걸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을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는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 우리가 일반 거래를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사 갈 때도 당연하고. 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까지를 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다면 초보자분들한테 우리 청취하시는 네.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집 등기부부터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네, 요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 전세든 자가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전세로 2억에 들어오니까 우리은행에서 이분이 1억 5천 빌렸던 돈을 갚으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집을 사면서 4억 대출 받았는데 근저당이 4억 6천이 잡혀 있네. 왜 그러지? 알아봤더니 채권 최고액이라 그래서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보다 좀 더 높게 씁니다. 담보를. 예. 그런 건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이게 그 등기부등본 떼보는 거는 인터넷에서 직접 떼면 한 통에 700원. 열람하면 700원. 예. 그리고 근데 그 부동산 중개사업소 가면 네네. 거기서 하나 떼달라면 떼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참고로. 예, 좋은 꿀팁입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분들도 사실 손님이 좀 오셔야 그렇죠.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로 만약에 이걸 내가 낙찰을 받거나 경매로 네. 팔리게 되면은 네.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지는 권리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해소가 되는 거죠. 맞아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민법에서는 최선 순위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우리 흔히 경매하시는 분들은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소가 되는 기준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권리인데요. 네. 일단 등기부에 다양한 권리들이 막 써 있는데 복잡하고 좀 어렵지만 요 7가지는 좀 애웠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 7가지가 뭐가 되냐면요. 근저당, 저당,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요렇게 7가지가 되는데요. 네. 요런 7가지 권리 중에 날짜가 빠른 것이 빨리 설정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되거든요. 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모두 소멸을 해줍니다. 민법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관련해서 어떤 돈이 한 100억 정도가 되더라도 이거는 5억에 낙찰됐더라도 네. 뭐든지 다 소멸해주기 때문에 그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뭐 할까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채널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아까 제가 소개한 서두에 무료 그 사이트 옥션 사이트 네. 예 거기에 들어가시면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서 날짜도 써 있고요. 네. 거기가 그 날짜 부분에 색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는 소멸이면 소멸이라고 쫙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이후에 그렇죠. 낙찰 이후에. 이게 낙찰이 되면 네. 이 밑으로는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근저당 잡혀 있거나 네. 가압류되어 있어도 네. 낙찰 이후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뭐 당신이 네. 3억의 낙찰을 받건 5억의 낙찰을 받건 그 그쵸. 돈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네요. 네네. 이거 잘 봐야죠. 이게 근데 반대로 네. 낙찰 이후에 안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가처분이라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어우 머리 아파. 네, 조금 어렵죠. 네. 근데 이런 게 가끔 나와요. 가끔. 뭐 한 10,000건 중에 한 건 정도? 근데 이것도 예.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만건 중에 한 건 될 수 있으니까. 살펴봐야죠. 예. 그거는 사실 등기상에서는 소멸이 되지만 네.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이다 보니까 그 권리를 신청한 사람이 승소하게 되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낙찰자는 뺏기게 돼요. 근데 이거 그러면 내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네. 아까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이거 받아 적는데도 한참 걸리는 그래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네네. 일단 이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피하는 게 좋다. 네네. 이거 중요하네요. 예. 내가 그 10,000개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좋은 질문이셨어요. 그리고 경매 아파트에 내가 이제 입찰하려고 한 아파트에 네. 누가 살고 있는지 네.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낙찰 받아서 네.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네네. 그 사람이 뭐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소유자이냐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유자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명도가 되게 수월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차인은 잘못하면 전세보증금이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 저항이 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전에서는. 왜냐하면은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돈이 띄긴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도 만나보고 왜냐하면 경매가 이제 낙찰이 되기까지는 보통 한 1년 정도의 또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네. 준비 기간이 그 과정 가운데 충분히 다 알아보시고 본인의 지금 상황을 잘 누구보다도 알고 계세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사비를 좀 요구해도 되는데 그냥 조금 버티고 계시다가 그냥 이미 뭐 이사 간 경우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소유자분이잖아요. 네. 본인이 잘못해서 경매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비를 달라고 난 몇 개월 더 있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는 경우도 있고 조금 꼭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건 아니고 좀 상황에 따라 그분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나는 네. 법에 따라서 네. 법원에 네. 돈 내고 네.
낙찰을 받은 건데 네. 이 사람이 안 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강제 집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낙찰자는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인도 명령 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내려줍니다. 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개고장을 붙이는 행위를 합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네. 그리고 경고장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도 이 사람이 나가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한 2주 정도 후에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해 줍니다. 그러면 네. 문 열고 들어가서 짐 다 드러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긴 한데요. 이제 법원에서 야. 그 이제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우선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예, 먼저 벨을 누르고요. 사람이 계신다면 공문을 보여드리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절차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0358님이 지인이 경매로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기존에 살던 분들이 이사를 안 가서 엄청 고생하시네요. 막 이런 이야기도 보내주시고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또 이럴 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 뭐 소송을 건다라고 해서 네. 뭐 나갈 사람도 이럴 때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시간도 오래 맞아요. 걸리고. 예, 지금 방금 사연 읽어주신 분 입장에서도 아마 낙찰 받으신 분이 굉장히 성심이 착하신 분이라 그럴 거예요. 이게 보통 그분이 이제 배려해 주다 보면 예, 내가 기다려 주다 보면 근데 그분은 다음 달에 나가겠다. 다음 달에 나가겠다. 근데 이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한 번 정도 이게 배려해 드리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시면 저희가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법원에서 서류가 이렇게 날라오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좀 보통 명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런 그런 행위 없이 말로만 하면 이렇게 또 안 따라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활한 어떤 합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사람의 주거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더 네네.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또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그 경매에 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네. 현장을 또 직접 가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건 보러 갔을 때 집중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아파트 요즘에 관심 많으니까요. 예. 아파트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찰 참여자도 많고 네. 낙찰이 되더라도 거의 시세에 근접해서 낙찰이 되곤 합니다. 예, 그만큼 많이 경매 시장이 보편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제가 실전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아파트 현장 임장 조사를 가면은 이 물건이 얼마 정도의 시세를 하지? 최저가는 얼마로 나와 있지? 보통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1억 5천 정도의 현재 최저가 매물이 있다고 칠게요. 네. 예, 이렇게 보통 20명이 오면 20명 전부 이거는 아마 안에 수리가 안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가 1억 5천 정도 하네 나도 1억 5천 정도에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입찰장에 참여할 때 1억 5천에 팔 수 있다라는 매매 시세 기준을 가지고 입찰가를 쓰게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미술품이랑 다르게 미술품은 물건을 보여주고 손을 들면서 입찰가를 경쟁하면서 예. 선정하는 거지만 부동산은 내가 미리 사전에 조사하고 물건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인지를 생각하고 입찰가를 쓰는 거기 때문에 1억 5천의 기준을 잡고 보통은 한 1억 4천 정도 입찰가를 쓰게 되거든요. 네. 근데요. 요즘에는 오늘의 집이다 구해줘 홈즈다 뭐다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테리어에 대한 열풍이 좀 있는 때입니다. 네네네. 제가 옛날에 경매할 때랑 확실히 시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요즘에 아파트 가보잖아요. 네. 안에를 올수리 정말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올수리한 집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집들은 사실 매매 시세가 아까 제가 1억 5천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1억 받을 수 있다. 7천에도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내부가 중요한 거네요. 내부가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안에가 이렇게 수리가 됐는지까지는 꼼꼼하게 조사를 안 하고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을 네. 내부는 볼 수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집을 볼 수 있고 어떤 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요. 네네네. 예, 보통은 사실대로 좀 말씀을 여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협조를 구하라. 협조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이게 불편한 일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많이 못 하는데 아니면 사실
옆집 같은 경우는 네. 또 그 앞집의 인테리어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야, 이거는 예, 조금 그러니까 용기가 절차상으로는 네네네. 경매 나온 집 내부는 볼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예. 어떤 인간적으로 아니면 예. 말의 기술을 통해서 협조를 잘 구한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할 수는 있겠어요. 왜냐면 당장 내 집이 경매 나갔는데 뭐 저 사람 돈 벌려고 내가 집 보여줘야 돼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좀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뭐 시간이 훅 가고 있는데 네. 그 경매 시장에서도 특히 이제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더 어떻게 주의할 점이 더 많다고요. 아, 상대적으로 예. 아파트보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획일화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대형 건설사가 정확하게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빌라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위반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그냥 발코니나 베란다 상태로 놔두어야 하는데 이거를 덮은 거죠. 예, 요런 거는 만약에 드러내기만 하면 문제가 없으면 요런 거는 그만큼 입찰 가격을 조정해서 받으면 되는데 네. 요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주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사무소로 신고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이 주택을 사무소가 아닌 내가 낙찰을 받고 주택으로 용도 변경 다시 정확하게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땅의 확보가 필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양성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에 보면 이게 빌라면은 다세대 빌라, 예, 뭐 사무소면 사무소 이런 것들이 써 있거든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면을 보시고 네. 도면 같은 경우는 경매 정보지에 보면 감정평가사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경우도 있는데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면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예, 세움터에 가셔가지고 건축 도면을 출력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 보시면 도면을 그렸을 때 당시와 내용이 다르진 않는지 예, 그게 이제 위반 내용인데 그게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실제 부동산과 건축물 대장이 맞는지, 네, 실제 건축 도면과 유사한지 네, 맞습니다. 이걸 봐야겠네요. 네. 그 입찰에 이제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될 때 어떤 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법원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법원에 먼저 이제 가시게 되면 법원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나오는 물건 같은 경우는 중앙지법에서 진행을 하고요. 관할 법원이 다 다르죠. 네, 관할 법원이 다 다른데 그 관할 법원에 보통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요. 좀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건이 집행이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법원에 가셔가지고 먼저 오늘 어떻게 진행된다는 간단한 설명을 5분 정도 하거든요. 예, 그 얘기를 듣고 1시간 10분 정도 입찰할 수 있는 입찰 가격을 작성하는 시간을 줍니다.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도장 찍고 그 함에다가 서류를 이제 넣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집계한 다음에 보통 점심께가 되면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날 하루에 뭐 반나절 가량에 다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날 바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계속 한 반나절 이상은 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입찰 봉투만 내고 오는 게 아니라 네네네. 낙찰까지 네. 가야 한다. 네. 근데 앞서서 감정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바탕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물론 이제 그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네. 감정 가격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 대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써야 할지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 다 그렇죠.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어떤 뭐 규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감정 평가는 법원에서 이제 이 경매가 진행이 되면 네. 법원에서는 바로 감정평가 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 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2주 안에 법원에다 다시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경매를 이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돼서 감정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입찰 가격이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그 가격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였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입찰. 네네네. 네. 입찰 가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보통 감정 가격 자체가 6개월이나 1년 전에 선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가격이 조금 높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이 물론 그거보다 안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요거는. 예. 근데 이제 문정부 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상승장이었다 보니까 네. 그때는 그냥 1차에 거의 낙찰이 됐었습니다. 예, 유찰이 되지 않고 감정가 자체가 그때보다 지금 시세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상황과 지역 그리고 그 매물의 권리 분석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는 거고요. 이거 진짜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네, 케이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법원의 그 입찰 보증금이 10%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네. 1억짜리면 1,000만 원으로 시작은 할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잔금을 치러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 자금 계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네.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최초 생애 주택 구입자라면 네. 낙찰 받은 금액에서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만 제가 있으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2주택자라든지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요런 게 있습니다. 일반 거래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네네. 지금은 60%밖에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네. 이제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근데 경매 시장은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걸 대출해줘요. 오. 네. 그러니까 감정가가 3억이고 낙찰이 만약에 2억이 됐다면 네네. 감정가의 60%면은 어떻게 되죠? 3억에 6이면은 368, 1억 8천. 1억 8천이죠. 네, 네. 그러면 2억에 낙찰됐잖아요. 예. 2억에 80%면 1억 6천. 그렇죠. 예, 280. 이런 1억 경우는 6천. 이런 경우는 오히려 1억 8천이 많네요. 그렇죠. 근데 그 둘 중에 네, 네. 낮은 낮은 걸 걸 해줘요.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60%나 80%만큼 네, 대출을 해준다. 맞아요. 오.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네. 일반 거래로 사면 무조건 60%밖에 못 받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는 80%를 낙찰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도 약간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네네. 지렛대 효과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입찰에서 네. 종종 실수하시는 분들 나오더라고요. 네네. 숫자 잘못 적어서 네. 뭐 0을 하나 더 쓴다든지. 아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예. 뭐 예를 들어서 3억에 나온 걸 내가 30억에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법원에 냈던 입찰 보증금은 그냥 몰수.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까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요. 진짜요? 근데 내기 직전에 누가 옆에 있는 친구분이 봐줘가지고 그래서 정말 심장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숫자를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자면 3자를 써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8자인지 3자인지 구분이 안 가면 무효 처리합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숫자를 쓰다가 잘못 써가지고 X 이렇게 표시하고 네네네. 다시 쓰면 안 돼요. 무효 처리됩니다. 그럼 어떻게 새 새로 종이에다가 새 종이에다가 다시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를 수가 있기 실수하면 안 때문에 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런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최고 액수를 써서 낙찰받은 사람이 네. 나 이거 포기할래요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금액 쓴 사람한테 가나요? 아니면 입찰을 다시 하게 돼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네. 낙찰을 이게 낙찰이 될 때 네. 그건 이제 2등이 되신 분한테 낙찰자가 물어보면 담임 법관이 물어보면 앞에 집행하시는 분이 차순위 매수 신고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예, 이거는 뭐냐면 차순위이신 분인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데 혹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기 순번으로 걸어 놓을래요? 그렇죠. 법률 용어 어려워가지고. 야, 명료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쉬운 용어밖에 몰라서. 아니요. 네네. 그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네네. 대기 순번. 예. 자,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청하시겠습니까? 대기 순번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러겠다고 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안 했으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못 합니다. 다시 그냥 제 입찰로 경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그날 입찰한 날 낙찰자까지 선정이 되고 그렇죠. 법관님이 그걸 또 미리 물어보고 그때 맞아요. 그럼 이게 차순위가 몇 순위까지 혹시 사실은 얘기할 수 있나요? 2순위, 3순위도 상관은 없는데 요걸 얘기하면 조금은 권리적이라서 네네.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만약에 2억에 낙찰이 됐어요. 네네네. 근데 1억 9천에 누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1억 8천에도 누가 낙찰이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2등 1억 9천 받은 사람한테 네. 차순위 매수 신고 하시겠어요? 그럼 이분이 안 한대. 그럼 1억 8천 받은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차순위 매수 신고 할래요? 안 하겠대요. 네. 그리고 그 꼴찌가 1억이에요. 그럼 1억이신 분한테도 물어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분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럴 거면 억울한 채권자 입장에서 야, 다시 경쟁해서 네. 이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때 그렇게 했냐라고 원성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무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를 무조건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도 또 쉽지는 않은 게, 저도 차순위 매수 신고자도 낙찰자와 똑같이 10% 보증금을 맡겨두어야 합니다. 아, 똑같죠. 차순위 그 결론이 날 때까지. 네, 그래서 보증금이 또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말아야지.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근데 대기순번을 받는데도 네. 돈이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낙찰됐다고 이제 끝은 아닐 거고 네. 앞에서도 얼마까지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잔금 납부 기한까지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며칠이 어떻게 소요가 되나요? 일단은 낙찰이 되고 예. 일주일의 결정 기간이라는 걸 주어줍니다. 예. 아직 낙찰자께 아니에요. 아.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일주일의 항고 기간을 줍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2주일이 지나야 확정이라고 날짜가 뜨거든요. 이 기간까지는 일단 낙찰자께 아니에요. 그리고 확정이 딱 뜨고 나면 잔금 납부 기일 통지서라는 거를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하세요. 네. 자, 이제부터 낙찰자께 되는 거죠. 돈을 내면? 네네. 근데 요 기간은 한 30일 정도 줍니다. 보통 평균. 네.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네. 그리고 나서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로부터 배당기일이라는 날짜를 한 달 정도 후에 날짜를 잡아줍니다. 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억울한 채권자, 억울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이분들이 그때 그 돈을 받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따지다 보면 보통 한 2달 반 정도, 2달 정도, 요 정도 평균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겠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좀 명도 과정에서 또 네.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 나가시는 과정에서 또 네.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원만하게 네네. 잘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누군가에게는 네. 내 집 마련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누군가에게 또 눈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맞습니다.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합니다. 예. 오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네. 쉽고 유익하게 배워봤습니다. 베프 옥션의 이성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32억 6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0.7%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김밥용 김 중품 평균 도매 가격은 100장 한 속당 1,089원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1% 상승했습니다. 한 속당 가격은 역대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내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장려금을 받은 뒤 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의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 들어오네? 네, 2858님. 저는 6년째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계속 붙잡습니다. 안전하게 퇴사하고 이직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는데요. 계약서상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그 내용을, 그게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민법상의 내용을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해당 질문자는 2년 이상 근로한 정규직 근로자로 보여지는데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직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고 회사와 퇴사일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단기 후에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 퇴사 의사 전달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다음 달의 말일까지 근로한 이후 그 다음 달의 1일자로 퇴사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직 시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직서에 사직 시기, 사직 사유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절차가 수반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뭐 계속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붙잡을 수는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서류로 네.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게 또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5조 원을 넘겼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265님, 아이가 현재 22개월이에요. 신생아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한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입양아의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 나이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데요.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아이가 현재 22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22년 7월생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2개월이면 24개월이 안 지나지 않았나요?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생부터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네. 항상 이게 문턱 효과가 생깁니다. 네. 문턱 효과가.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정부 24에서 반년 만에 또 전산망 오류가 있었다는 소식 말씀드렸는데요. 7910님, 민원 서류 발급 오류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네. 자꾸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번에 정부 24 사이트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증명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나에게 떴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자가 네.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뭐 정부의 발표 그대로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전에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기계적인 요인이 어떤 문제를 많이 좌우했다며 이제는 전산화,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그 코딩 한 줄에 따라서 또 엄청난 또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좀 중복 체크 네. 할 수 있는 그 기반도 좀 마련을 해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유혜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상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